섣달금은 날 춘원 설 특집 방송을 보고 있을 갑자기 등 뒤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에 어떻게 죽여버릴까? 칼로 쳐 죽일까? 아니면 목을 졸라 죽일까? 하지만 독살당할 수도 있겠지. 절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섣달금은 밤에 이런 장난을 치다니. 너 내년에 10kg 찔 거야. 하지만 절친의 답장에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뭔 소리야? 고향집에서 세뱃돈 봉투 줍기 게임하느라 너랑 장난칠 시간이 어디 있어? 그때 남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나를 들킨 건 아니겠지? 내 이름은 루리. 광괴루리, 기괴하고 화려함의 루리다. 섣달금은 날 야근 때문에 고향 가는 기차표를 구하지 못해 혼자 자취방에서 춘원을 보고 있었다. 한창 흥겨운 장면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드디어 돌아왔네. 기다리다 잠들었잖아. 그 목소리는 몹시 쉬어 있었다. 나는 순간 멍해졌다. 뒤를 돌아보았다. 거실은 텅 비어 있었고 소파 양옆에 스피커뿐이었다. 처음엔 내가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곧이어 그 목소리가 다시 느릿느릿 들려왔다. 옥으로 만든 장식품들 뿐이라니 정말 재미없군. 나는 TV를 응시하며 갑자기 웃음이 났다. 동영상 플랫폼이 언제 댓글 읽어주기 기능을 업데이트했지? 올해 그 플랫폼에서 춘원을 볼 수 있어서 일부러 화면 공유를 해서 댓글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다음 순간 무심코 감자칩을 집어들자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군. 이 밤중에 또 먹다니. 살찌는 게 무섭지도 않나. 하지만 괜찮아. 12시가 지나면 그는 다시는 먹지 못할 테니까. 손에 들고 있던 감자칩이 봉지 안으로 툭 떨어졌다. 이어서 그 남자는 한담을 나누듯 말을 이어갔다. 잠시 후에 어떻게 죽여버릴까? 칼로 쳐 죽일까? 아니면 목을 졸라 죽일까? 하지만 먼저 독살당할 수도 있겠지. 등 줄기에 순식간에 식은땀이 흘렀다. 화도 치밀어 올랐다. 휴대전화를 집어들어 절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너 미쳤어? 섣달금은 밤에 이런 장난을 쳐? 내년에 10kg 찔 줄 알아. 절친은 평소에 장난치는 걸 좋아했다. 나도 처음엔 그녀의 장난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일어나서 구석에 있는 CCTV 쪽으로 걸어갔다. 전원을 뽑아버리려 했다. 그런데 카메라 앞에 선 순간 나는 멍해졌다. 플러그가 아예 꽂혀 있지 않았다. 며칠 전 전기난로 자리를 만드느라 진작에 CCTV 전원을 차단해 두었다. 그 말인즉슨 절친이 원격 변조 채팅을 통해 나에게 이런 장난을 치는 것은 불가능했다. 바로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절친이 보낸 사진이었다. 그녀는 부모님과 고향집 식탁에 앉아 손에 세뱃돈 봉투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뭔 소리야? 언니는 세뱃돈 줍느라 바빠. 너랑 놀아줄 짬이 어디 있니? 갑자기 그 쉰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나를 들킨 건 아니겠지? 나는 깜짝 놀라 자신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다. 집안에 정말 누군가 있다. 심지어 나를 죽이려 하는 낯선 남자가. 세상에, 이 여자 갑자기 왜 소리를 지르는 거야? 정말 들킨 건가? 그럴 리가 없는데. 집 CCTV도 분명히 꺼져 있었는데 만약 들켰다면 12시까지 기다릴 수 없지. 남자는 여전히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나는 억지로 냉정을 되찾으려 노력했다. 저리 가. 죽일 놈의 바퀴벌레. 나는 슬리퍼를 벗어 구석을 향해 힘껏 던졌다. 방금 바퀴벌레 때문에 놀란 척을 했다. 겨우 바퀴벌레 보고 그런 거였나. 참 까탈스럽긴. 남자는 안도하는 듯했다. 잠시 후에 나를 보면 겁에 질려 바지에 오줌이나 안 싸면 다행이지. 나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소파로 돌아와 앉아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바꿨다. 재빨리만 2110에 문자로 신고했다. 집안에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를 발견했어요. 하지만 그는 내가 발견한 걸 아직 몰라요. 주소 시시관계로 행복아파트 7동 8호 509호. 현재 확인된 범인 1명.
무기미상. 경찰의 답장은 빨랐다. 출동했습니다. 20분 내 도착 예정입니다. 신변 보호에 유의하세요. 범인을 자극하지 마세요. 그 문자 메시지를 보자 불안하던 마음이 겨우 진정되었다. 그런데 새로운 의문이 생겼다. 나는 평소에 누구에게 원한 살이를 한 적이 없는데 그는 왜 나를 죽이려 할까? 그리고 이 살인마는 미친 건가? 어떻게 그걸 대놓고 말할 수 있지? 홀린 듯이 며칠 전에 본 소설이 떠올랐다. 제목은 집착남의 마음을 들은 후 그에게 지극한 사랑을 주다. 설마 나도 살인마의 속마음을 듣게 된 건가? 나는 시험삼아 녹음 기능을 켰다. TV를 무음으로 조절하고 예전에 사장이 보냈던 음성 메시지를 틀었다. 기회가 잊지 마. 내일 아침 전까지 반드시 수정본 보내. 나는 화난 척하며 사장의 조상까지 들먹이며 욕을 퍼부었다. 눈은 휴대전화를 뚫어지게 응시했다. 거의 1분 동안 욕을 하자 그 남자가 역시 반응을 보였다. 세상 자본가 놈들은 다 똑같군. 그래도 사장 내 놈에겐 정말 고맙다. 덕분에 오늘 내가 죽일 기회를 얻었으니까. 하지만 녹음 화면의 파형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그 말인즉슨 나는 정말로 이 남자의 속마음을 듣고 있는 것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12시가 지나면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 나는 모르는 척하면서 집에서 경찰을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만약 이 모든 게 내 환각이라면 나중에 경찰에게 사과하면 그만이다. 왜 자꾸 휴대전화만 보고 있지? 정말 나를 발견한 건 아니겠지? 신고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깜짝 놀랐다. 내가 너무 오래 멍하니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얼른 신난 척하며 말했다. 역시 가족 단톡방이 최고네. 30위안이나 받았어. 남자는 그제야 안심했다. 세뱃돈 줍고 있었던 거군. 나는 계속 앉아 추나를 봤다. 하지만 머릿속은 백지 상태였다. 목이 타들어가는 듯했다. 나는 탁자 위에 마시다 남은 음료를 집어 단숨에 반 컵을 들이켰다. 그렇게 많이 마시다니 미리 독살당하는 건 아니겠지?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음료에 독이 들어있다니. 갑자기 속이 뒤집히기 시작했다. 나는 배를 움켜쥐고 일부러 크게 소리쳤다. 아이고, 안 되겠어. 방금 매운 걸 너무 많이 먹었나 봐. 배가 너무 아파. 나는 얼른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잠갔다. 필사적으로 목구멍을 찔렀다. 방금 마신 음료를 토해내려 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눈물과 침으로 얼굴이 엉망이 되었다. 갑자기 그 남자가 다시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똥 싸는데 왜 아무 소리도 안 나지? 안에서 죽어버린 건 아니겠지?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얼른 휴지를 물에 적셔 변기에 던졌다. 다시 마음을 독하게 먹고 변기 물을 한 입 머금었다가 뿜어냈다. 구토와 설사를 하는 소리를 흉내냈다. 드디어 나오네. 아파 죽겠네 진짜. 나는 일부러 쉰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뱃속의 뒤틀림이 마침내 폭발했다. 나는 정신없이 토해냈다. 얼굴에 묻은 오물을 닦아내고 잠시 숨을 돌리려는데 갑자기 그의 마음이 가라앉는 소리가 들렸다. 이상해. 평소에 혼자 있을 때 이렇게 혼잣말을 많이 하는 법이 없는데 마치 일부러 들으라고 하는 것 같잖아. 춘환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움직이려 했는데 지금 당장 시작해야겠어. 곧이어 옷 스치는 소리와 천천히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이쪽으로 오고 있다. 나는 겁에 질려 식은땀을 흘렸다. 화장실 문 잠금 장치는 진작에 고장났다. 성인 남자를 막아낼 수 없다. 나는 얼른 세면대 위에 도자기 컵을 잡았다. 머리 위로 치켜들고 문 쪽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발자국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던 그때 갑자기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멍해졌다. 겨우 10분도 지나지 않았다. 경찰이 이렇게 빨리 올 리가 없다. 다행히 남자는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는지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났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소리쳤다. 잠시만요. 나가요. 나는 이를 악물고 현관으로 달려갔다. 외는 구멍을 통해 익숙한 얼굴을 보았다. 나는 기뻐하며 문을 열었다. 리우 아저씨, 여긴 어쩐 일이세요?
리우 아저씨는 만두 한 접시를 들고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루리야, 와서 내 숙모 솜씨 좀 봐라. 혼자 설 쐰다는 소식 듣고 기어이 가져다 주라고 하더구나. 리우 아저씨 부부는 이사 온 후 가장 친한 이웃이었다. 그들은 아이가 없어서 나를 친딸처럼 아껴주었다. 나는 마치 구원주를 잡은 듯했다. 하지만 대놓고 도움을 청할 수는 없었다. 리우 아저씨는 60대 고령이시라. 만약 집안의 남자가 뛰쳐나오면 아저씨가 다칠 수도 있었다. 나는 하는 수 없이 말했다. 아저씨, 드릴 게 있으니 기다려주세요. 나는 탁자에서 회사에서 받은 선물 세트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예전에 샀던 작은 열쇠고리도 슬쩍 챙겼다. 거기엔 살려주세요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하지만 건네주기도 전에 그 남자의 속마음이 나를 얼어붙게 했다. 이 계집애가 무슨 수작을 부리나 했네. 리우 아저씨도 참. 12시 넘어서 오기로 약속해놓고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리우 아저씨가 집안의 그 남자와 한패였다니. 목이 꽉 막혀오고 더 이상 서 있을 힘조차 없었다. 내가 아무 반응이 없자 리우 아저씨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서서히 사라졌다. 루리야, 왜 그러니? 아니면 뭐라도 눈치챈 거냐? 아니에요. 나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방금 설사를 해서요. 아저씨, 이건 회사에서 받은 보양식이에요. 내일 갖다 드리려 했는데. 먼저 가져가세요. 나는 열쇠고리를 몰래 숨겼다. 선물 세트만 내밀었다. 리우 아저씨는 나를 몇 초간 응시하더니 갑자기 웃었다. 만두 안에 동전을 넣었단다. 운수대통하라는 뜻이지. 먹을 때 조심해라.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벽에 기댄 채 주저앉을 뻔했다. 자취방은 방음이 엉망이었다. 평소엔 아주 작은 기척도 다 들렸다. 그런데 밖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리우 아저씨는 가지 않았다. 그는 바로 문 밖에 있었다. 게다가 그는 우리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앞에는 늑대, 뒤에는 호랑이, 나는 도망칠 곳이 없었다. 시간을 확인했다. 신고한 지 13분이 지났지만 경찰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죽고 싶지 않다. 그들이 왜 나를 죽이려 하는지도 모르겠다. 지금 빌어보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 강제로 돌파한다. 안 돼. 집에서 엘리베이터까지 너무 멀다. 리우 아저씨가 몇 초만 나를 붙잡아도 집안의 남자가 쫓아올 것이다. 차라리 침실로 달려가 문을 잠그면 어쩌면 시간을 좀 더 벌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건 침실이 안전하다는 전제하에 가능하다. 나는 먼저 확실히 알아야 했다. 그 남자가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나는 휴대전화 알람을 맞췄다. 알람이 울리자마자 재빨리 끄고 절친과 통화하는 척했다. 사진으로 부족해서 전화로 세뱃돈 자랑까지 하니? 내 닌텐도 스위치 우리 집에 두고 간 거 맞지? 그래, 찾아봐 줄게. 택배비는 내가 내라. 내 집은 방 하나에 거실 하나다. 부엌과 화장실에는 사람이 숨을 곳이 없다. 숨을 만한 곳은 베란다. 소파 뒤 수납함. 침실 침대 밑과 옷장뿐이다. 나는 말을 하면서 절친의 물건을 찾는 척했다. 너 베란다 쪽에 둔 거 아니야? 커튼을 걷었다. 곁눈질로 훑었다. 아무도 없었다. 내 옛날 폰이랑 같이 서랍에 넣어둔 건가? 나는 몸을 굽혀 휴대전화를 셀카 모드로 바꾸고 몰래 소파 틈 사이로 한 장 찍었다. 사진은 어두웠지만 나는 분명히 볼 수 있었다. 흰색 신발 한 켤레를. 사람은 소파 뒤에 있었다. 하지만 더 소름 끼치는 건 꺼진 화면이었다. 반사된 화면 속에 얼굴 하나가 또렷이 비쳤다. 그 얼굴은 온통 하얗게 뒤틀린 흉터투성이었다.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갑자기 소파 뒤에 검은 그림자가 벌떡 일어났다. 그는 나를 노려보며 천천히 입을 벌렸다. 결국 나를 찾아냈구나.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지만 머리채가 거칠게 붙잡혔다. 그대로 질질 끌려갔다.
두피가 통째로 뜯겨나가는 것 같았다. 고통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닥치는 대로 발버둥 치다가 탁자 위에 과도를 잡았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위쪽을 향해 힘껏 휘둘렀다.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손을 놓았다. 나는 미친 듯이 침실로 달려갔다. 문을 닫으려는 찰나 갑자기 문틈 사이로 손 하나가 끼어들었다. 리우 아저씨가 들어왔다. 내가 몸싸움하는 동안 비밀번호를 누른 것이다. 그 손이 억지로 문을 가로막았다. 온 힘을 다했지만 문을 닫을 수 없었다. 다음 순간 문이 거칠게 걷어차였다. 나는 그대로 바닥에 나뒹굴었다. 곧이어 젊은 남자가 달려 들어왔다. 배를 움켜쥐고 뒤로 물러났다. 등이 차가운 벽에 닿고서야 도망칠 곳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기 살인범이 있어요. 나는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하지만 흉터투성이 남자는 웃었다. 귀신처럼 음산하게. 그만 짖어라. 다들 고향으로 설새러 갔다. 남은 건 노인네들 뿐인데 누가 널 구하겠냐? 그는 내 얼굴을 사정없이 후려쳤다. 얼굴이 으스러질 듯한 강한 충격이었다. 이 얼굴을 망가뜨려 주마. 누가 또 널 좋아하나 보자. 입안 가득 피비린 내가 진동했다. 눈물이 핏물과 섞여 흘러내렸다. 사람을 죽이는 건 범죄예요. 전 당신들과 아무 원한도 없어요. 돈을 원하면 드릴게요. 죽고 싶지 않아요. 정말 죽고 싶지 않아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칼 하나가 어깨를 깊숙이 찔렀다. 그 순간 팔 전체가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다. 극심한 통증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원한이 없다고? 남자는 나를 뚫어지게 노려보며 이를 갈았다.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인데 감히 원한이 없다고 말해? 머릿속이 웅웅 울렸다. 사람 목숨이라니. 나는 누구를 해친 적이 전혀 없다. 사람을 잘못 본 거 아니.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갑자기 미친 듯이 주먹으로 내 몸을 사정없이 난타했다. 나쁜 년, 내 얼굴은 제가 되어도 알아본다. 눈꽃만큼의 죄책감도 없으니 넌 죽어 마땅해. 나는 몸을 웅크린 채 정신을 잃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버텼다. 방금 떨어뜨린 과도가 발치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바로 그때 아래층에서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남자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다. 갑자기 달려들어 내 목을 졸랐다. 시간을 끌어보겠다고? 죽어버려. 숨이 막혀왔다. 눈앞이 점점 더 어두워졌다. 하지만 그 순간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죽을 수 없다. 나는 그의 사타구니를 힘껏 걷어찼다.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리우 아저씨가 즉시 칼을 들고 달려들었다. 나는 과도를 집어들어 그 일격을 막아냈다. 그리고 그들이 당황하는 사이 몸을 돌려 창문으로 뛰어들었다. 5층에서 그대로 뛰어내렸다. 다음 순간 나는 거대한 에어매트 위로 떨어졌다. 엄청난 충격에 눈앞이 핑 돌았다. 내 도박이 맞았다. 10분 전 화장실에서 구토를 유도할 때 경찰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었다. 혹시 가능하다면 구조용 에어매트를 준비해달라고. 경찰은 거의 곧바로 답장을 보냈다. 알겠습니다. 몸 조심하세요. 반드시 구해내겠습니다. 다시 깨어났을 때는 병원이었다. 부모님이 침대 곁을 지키고 계셨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의사는 내 갈비뼈 3대가 부러졌고 공포와 과다출혈로 사흘간 혼수 상태였다고 했다. 천만다행으로 목숨은 건졌다. 조사를 받을 때 경찰이 비로소 사건의 전말을 나에게 알려주었다. 리우 아저씨 부부는 원래 A시에 살았다. 그곳은 내가 대학을 다닌 도시였다. 흉터 남자의 이름은 리우옌이었다. 그가 7살 때 집에 불이 났다.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자신은 목숨은 건졌지만 심한 화상을 입어 얼굴이 망가졌다. 그 후 리우 아저씨 부부가 그를 입양했다.
리우엔이 11살이 되었을 때 노부부에게 친자식이 생겼다. 이름은 리우바이프였다. 하지만 리우바이프는 선천성 뇌성마비였다. 내가 리우바이프를 만난 건 3년 전이었다. 어느 날 마트에서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한 남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 손발을 떨고 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가서 그를 부축해 일으켰다. 선의의 마음으로 그를 아파트 단지까지 바래다 주었다. 그 후로 우리는 가끔 대화를 나눴다. 그는 말이 어눌했고 행동도 조금 서툴렀다. 하지만 참 진실한 사람이었다. 대화가 깊어지자 그는 집안 이야기도 털어놓았다. 가족들이 모두 자신에게 잘해준다고 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이 더 괴롭다고 했다. 부모님이 매일 밤낮 없이 일하시면서도 나중에 장가보낼 돈을 모아두겠다고 말씀하신다고. 형이 사귀던 여자친구와도 결국 집안 형편 때문에 헤어지게 되었다고 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면 항상 웃으면서 고개를 떨구었다. 자신 같은 사람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가족에게 짐이 될 뿐이라고. 나는 그때 그저 그가 너무 자격지심을 느낀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를 여러 번 위로해주기도 했다. 나 또한 그를 줄곧 친구로만 대했다. 섣달금은 하루 전날 밤까지 그는 장미 한 다발을 들고 기숙사 앞으로 찾아와 고백했다. 루리야, 나 너를 좋아해. 내 여자친구가 되어줄 수 있니? 나는 한참 동안 멍하니 있다가 결국 그를 거절했다. 내가 그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아주 완곡하게 거절했던 것만 기억난다. 대략 이런 내용이었다. 그에 대한 관심은 친구로서일 뿐. 사랑은 아니라고. 다음 날 그는 자살했다. 그리고 리우에는 이 모든 책임을 나에게 돌렸다. 그가 보기에는 내가 자신의 동생을 유혹했다가 버린 것이었다. 그래서 내가 목숨으로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병실에 앉아 전말을 듣고 나니 황당함에 몸서리가 쳐졌다. 내가 잘못한 걸까? 나는 그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거절했을 뿐인데. 경찰이 떠나기 전 나는 그를 불러 세웠다. 그에게 말을 하나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를 짓누른 건 내 거절뿐만이 아니었다고. 당신들이 그의 수년간의 고통을 전부 나에게 뒤집어 씌운 거라고. 경찰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병실은 다시 고요해졌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날 밤의 일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갑자기 병원 복도에서 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후에 저수조에 독을 풀 거야. 이 병원 사람들 전부를 우리 아이의 저승길 동무로 삼겠어. 나는 번쩍 눈을 떴다. 다음 순간 기계적인 전자음이 들렸다. 축하합니다. 속마음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미션을 완수하세요. 병원 내 모든 사람을 구하십시오.